전 세계를 무대로 수백 번의 전투를 지휘했던 미국의 사성 장군, 그 누구보다 강했고 그 누구보다 자존심이 높았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타국 군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숙일 이유조차 없었죠. 왜냐고요? 그는 바로 미합 중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그가 한국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군인들 앞에서 말없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눈물과 함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토록 강하던 미국의 전설이 왜 70년간 품어온 증오를 무너뜨리고 고개를 숙였을까요? 지금부터 전쟁보다 더 치열했던 한 남자의 내면 전투와 한국군이 세계를 울린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런 이야기 괜찮으시다면 좋아요로 마음 나눠주시고 구독으로 인연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 윌리엄 맥클로이입니다. 미합 중국 육군 대장,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시간이 46년. 말 그대로 삶의 대부분을 전장과 회의실에서 보냈죠. 사람들은 저를 군인의 교과서라 불렀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까지 모든 현대전을 지휘했으니까요.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죠. 군인은 표정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사진들 사이에 작은 흑백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리처드 맥클로이 중령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51년 한국전쟁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제가 6살 때였죠. 어머니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던 그날, 저는 어린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 밑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깊은 원망이었죠. 한국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땅이다. 이 말은 제 가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공부할 때도, 전장에서 승리를 거둘 때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직업 군인으로서 한국을 우방국으로 대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선 그들의 군사적 성장을 칭찬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류 군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무기와 전략을 배우는 입장이라고 무시했죠. 1991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둘러보던 중 한국군 장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맥클로이 대령님, 혹시 리처드 맥클로이 중령의 아들이십니까?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장성은 이어 말했죠. 단장의 능선 전투는 우리 한국군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당신 아버님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냉소가 피어올랐죠. 그래, 기억한다고? 그런데 왜 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지? 제 경력이 쌓일수록 전 세계 군대를 평가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한국군은 제 주관적 평가에서 항상 한 단계 낮은 점수를 받았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편견이었을 뿐이죠. 201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군은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전술 교리를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군대로만 봤습니다. 한국 장성들과 만날 때마다 존중을 표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동등함을 인정하지 않았죠. 제 아내 엘리자베스는 종종 말했습니다. 조나단, 당신은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대하지만 한국만큼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나라를 똑같이 평가해. 단지 실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엔 한국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그 감정을 직면하길 거부했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된 후 저는 수많은 나라와 군사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죠. 저는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한국군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그들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제 아들 에반이 군에 입대했을 때 처음으로 그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반, 군인의 삶은 희생의 연속이야. 내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목숨을 바쳤지. 하지만 그건 미국의 의무였어.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니까. 에반은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지, 전쟁에는 강함만으로 이길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협력이 중요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어린애 같은 이상주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협력? 좋죠. 하지만 결국 전쟁은 힘이 이기는 법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2023년 11월 17일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서 NATO 군사연합훈련 중이던 제 아들 에반 맥클로이 소령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제 아들은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유능한 지휘관이었으니까요. 세부 내용은 처음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보고만 들어왔죠. 에반의 팀은 인근 분쟁 지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확인 무장 세력의 기습을 받았죠. 교전 후 아군은 철수했지만 에반을 포함한 3명이 실종됐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지휘 체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위성 영상, 신호 정보, 인간 정보를 총동원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세계 최강 군대의 모든 역량을 투입했죠.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던 중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 내리는 비가 창문을 두드렸죠.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들은 날도 비가 왔었죠.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세계 최강 군대의 수장이었으니까요. 제 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72시간이 지난 후 첫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에반과 팀원들이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죠.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는 산악지대의 동굴과 지하시설이 너무 많았어요. 신호정보도 교란되어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했죠. 국방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나단, 대통령이 모든 지원을 약속했네. 특수부대도 대기 중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 없이는 구출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건 무모한 도박에 불과했죠.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습니다. 작전을 준비하되 정확한 위치 확인 전까지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폭풍우처럼 요동쳤습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죠. 하지만 군 지휘관으로서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은 당시 ENATO 연합훈련의 참관국으로 참여 중이었죠. 한국군 특수전사령부의 최인욱 중령이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맥클로이 장군님, 저희 정보 분석팀이 몇 가지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공유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군에게 이 민감한 작전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인욱 중령은 자신들이 개발한 열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납치범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정교했죠.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인욱 중령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현장에 투입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군 특수전사령부가 구조 임무를 자청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한국? 아버지를 잃은 그 나라에 이제 아들마저 맡기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중령, 제안은 고맙지만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이건 미군의 작전이니까. 최인욱 중령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군인다운 태도로 경례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제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분석 자료를 들고서요. 하지만 저는 한국군의 도움을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군대가 할 수 있어. 다른 나라의 도움 따위 필요 없어. 특히 한국 같은.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에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입대하던 날의 모습, 임관식에서 처음 경례를 받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의 웃는 얼굴까지. CIA와 특수전 사령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추적은 실패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죠. 저는 지친 눈으로 상황판을 바라봤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었지만 내 아들 하나 찾지 못하는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최인욱 중령이었습니다. 장군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저희가 아드님을 찾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단장의 능선은 저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단장의 능선. 제 아버지가 전사한 그곳. 최인욱 중령은 어떻게 그토록 정확히 제 아픔을 짚어낸 걸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최인욱 중령의 진지한 눈빛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최 중령,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과 특수부대를 총동원했지만 실패했소. 당신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다는 건지. 제 목소리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절망의 다른 표현이었죠. 제 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최인욱 중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장단체의 행동 패턴과 지역 부족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세 군데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그는 패드를 펼쳐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미군이 이미 수색했던 지역과는 다른 곳이었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 지역은 드론으로 수색했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열화상 UAV는 일반 드론과 다릅니다. 지하 50m까지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다면 미군이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제 얼굴에 의심이 드러났나 봅니다. 최인욱 중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이 100%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으신가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미군의 작전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에반의 생사도 불확실했고 위치조차 알 수 없었죠. 제가 대장으로서 쌓아온 모든 것, 제가 믿어온 미군의 힘이 지금 이 순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펜타곤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전쟁 기념비가 서 있었죠. 수많은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반의 얼굴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토,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겠소. 하지만 실패한다면 최인욱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에반의 실종 소식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군인의 아내로서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혹시 다른 도움을 받는 건 어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내에게 한국군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국에 대한 감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군 특수부대가 작전을 맡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정말 그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할 거야.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겠죠. 제가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다음 날 아침 한국군 특수전사령부의 작전 계획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실에 앉아 그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최첨단 장비의 활용, 그리고 정확한 타임라인까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 미군도 실패한 작전을. 브리핑이 끝난 후 최인욱 중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문서철이 들려 있었죠. 장군님, 작전 투입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요? 단장의 능선 전투 생존자 명단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최인욱 중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저희 조부를 살려주셨습니다. 최인욱 중령의 말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의 조부를 살렸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최인욱 중령은 낡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희미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젊은 미군 장교가 한국군 부상병을 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군 장교의 얼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 리처드 맥클로이 중령이었어요. 이 한국군 병사가 제 조부입니다. 최재훈 하사였죠. 단장의 능선 전투 중 중공군의 포화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안전지대로 옮겨주셨고 그 직후 말을 잇지 못하는 최인욱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그 직후 아버지가 전사하셨다는 사실을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맥클로이 중령님의 아들이 미군 장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올 것이라고요. 저는 그 문서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품어온 한국에 대한 원망, 그 이면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웠고 한국인을 구했고 그리고 한국 땅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했나요? 몰랐습니다. 겨우 이 말만 나왔습니다. 최인욱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전 시작 전에요. 그날 밤 저는 작전 준비실 모니터를 통해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죠. 그때 카메라가 작전실 한쪽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에반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한국군 대원들이 하나둘 그 앞에 모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의식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인욱 중령이 무언가를 설명하더니 모든 대원이 일제히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올리는 그 진지한 모습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그들을 미국보다 열등한 군대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제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는 세 팀으로 나뉘어 최인욱 중령이 예상한 세 지점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특수작전보다도 정교했죠. 첫 번째 목표 지점 음성 신호 없음. 영상만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지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점 갑자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한국군 대원이 손가락을 3개 펴보였습니다. 인질 3명 발견이란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침투, 확보, 탈출까지 단 11분. 무전 없이, 교전 없이, 부상자 없이. 저는 CC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군 대원들이 에반을 포함한 3명의 인질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고 말이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한 건 제가 평생 과소평가했던 한국군이었습니다. 에반이 의료진에게 인계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에게 한 말인지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군에게, 아니면 운명에게,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사였습니다. 작전 후 브리핑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는 어떻게 세 번째 위치가 정확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들은 국내 개발한 열화상 UAV로 지하 구조물의 열 분포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독자 개발한 전술 알고리즘으로 인질의 위치를 특정했죠. 마지막으로 초소형 적외선 전파 분석기로 생체 신호를 확인해 에반의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미군 정보장교들은 실시간 영상 분석 능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기술과 전술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장비, 작전, 인간의 연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최인욱 중령이 설명을 마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군 생활 40년 동안 이토록 완벽한 작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한국군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기술과 전술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였습니다. 브리핑 후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에반은 이미 기본 검사를 마치고 병실에서 휴식 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죠. 잠시 후 에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 특수부대에 대해 들으셨나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린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작전을 직접 지켜봤단다. 정말 놀라웠어. 에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기 전 각자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우리가 당신들을 구하는 이유는 당신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임무 완수가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그들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에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말해줬어요. 70년 전 단장의 능선에 대해서요. 아버지의 아버지, 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최인욱 중령이 그 이야기를 에반에게도 들려줬다니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냐?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할아버지가 한국인을 구했듯이 이제 그들이 저를 구했다고요.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믿어온 군의 힘이 아닌 기억과 책임에서 진정한 강함이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군인으로서 힘을 추구했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정교한 전략, 더 엄격한 훈련.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인욱 중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최 중령,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장군님. 단장의 능선에 가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요. 최인욱 중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광입니다, 장군님. 일주일 후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 그곳에 단장의 능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에반과 함께 그곳을 찾았고 최인욱 중령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놀랍게도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특수부대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버지를 기리는 간소한 추모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능선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저는 70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처절한 전투를 상상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아버지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 그리고 그들이 남긴 기억이 지금의 한국군을 만들었으니까요. 아버지를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모든 한국군 장병이 일제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단장의 능선 방문 후 저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 품어온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웠고 한국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군은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순환하는 법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에반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이미 많이 회복되어 있었죠. 행사장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맥클로이 장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이 아닌 진정한 동맹으로서요. 국방장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를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에반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전쟁을 위해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에반의 얼굴에서 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힘을 추구했습니다. 더 강한 군대, 더 발전된 무기, 더 효율적인 전략. 그것이 군인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가치는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에반의 구출 작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한국군의 뛰어난 역량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조나단, 당신의 평가가 바뀐 것 같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특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의 작전 방식과 기술적 역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동맹이라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많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발언이 다소 충격적이었을 테니까요. 미합 중국 육군 대장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타국 군대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한국을 아버지를 앗아간 땅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명예롭게 쌓은 땅이자 내 아들이 구원받은 땅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한 젊은 장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한국군에 대해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야 할 점이 있네. 때로는 우리가 무릎 꿇고 겸허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무릎 꿇은 건 한국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죠. 제 오만함, 제 편견, 제 과거에 갇힌 시각에 무릎 꿇고 진실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귀국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최인욱 중령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NATO 합동훈련 참관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 정원에서 바베큐를 준비하는 동안 최인욱 중령은 한국군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훈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해집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승리나 패배를 넘어선 더 깊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최중령, 한국군에게 기억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고된 시간들.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테니까요. 에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최인욱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일부로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국전에서 써내려간 짧은 기록들이었죠.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한국 병사들은 너무 어리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힘을 준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이 무엇인지를요. 다음 날 저는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군사 협력 증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군에 대한 저의 변화된 시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십보다는 지원과 보호의 관점에서 이 관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시각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장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으니까요. 한국군은 단순히 우리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전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역량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저의 발언 후 한국 대표단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가 아닌 진정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인욱 중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군님의 말씀은 한국에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당신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더 크니까. 그날 저녁 저는 에반과 함께 워싱턴 기념비를 걸었습니다. 에반은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곧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변했습니다. 에반의 말에 저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군인이 된 것이 그저 가문의 전통을 이어서 또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저는 에반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토록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그리고 나도 이제야 그것을 이해했단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군에서 은퇴하고 민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군사학을 가르치면서 젊은이들에게 제가 깨달은 진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길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 있다고요. 6월이 되자 저는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매년 6월 단장의 능선에 헌화하러 가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에반도 함께였죠. 처음엔 개인적인 방문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단장의 능선에 서서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아버지의 희생을 잘못된 방식으로 기억했는지를요. 원망과 편견으로 가득 찬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존경과 감사의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군 의장대가 정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한국의 국기를 나란히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닌 한 명의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다시 군인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의장대 앞에 서서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를 올렸습니다. 공식적인 의전도 규정에 따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군인의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최인욱 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이제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죠. 장군님,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맹을 넘어서 친구가 되었지. 그날 오후 한국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장병들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질문했습니다. 장군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강하고 준비되어 있고 서로를 신뢰한다면 그것이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 그리고 더 넓은 평화의 미래를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요. 제 내면의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에바는 이제 특수부대 교관이 되어 한국군과의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며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가치를 전하고 있었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수백 번의 전쟁을 지휘했고 수만 명의 병사에게 경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례를 올린 유일한 군대는 한국군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만함에서 겸손으로, 편견에서 이해로, 증오에서 감사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강함은 무기나 전술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것은 기억하고 존중하고 지키려는 의지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희생을 올바른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기억과 감사로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표현해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